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야근을 밥 먹듯이 아, 하고 있습니다. 입시철이라서. 네, 뭔가 바쁜 시즌이라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 플스4를 샀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더 바빠지셨다고. 그렇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새벽까지 플스4를 하면 이제 다음날 죽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게임을 하셨죠? 호라이즌 제로던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순삭입니다. 네. 그 플스5가 나오면서 플스4 가격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로 샀는데 플스4 프로를 2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래서 잘 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게임도 제가 막 무료로 이제 데모로 푸는 걸 많이 다운을 받아봤는데 호라이즌 제로돈도 정말 재밌고, 그 다음에 니어 오토마타라고 네. 로봇들 나와서 싸우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약간 덕후의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달까요? 니어 오토마타는 그렇죠. 네, 그 일단 캐릭터가 정말 예쁘고 예쁘장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눈에 안대를 가렸는데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OST도 상당히 비장미가 있으면서 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게임과 그 다음에 호라이즌 제로 던도 정말 이 게임을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 세계를, 광대한 세계를 리얼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 세계 안에서 탐험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RPG 같은 게 좀 노가다성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이 호라이즌 제로던은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이제 제가 하면서 또 제가 게임을 되게 못해요. 못하고 컨트롤도 되게 그 약간 발로 하는 컨트롤.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은 플레이 같은 걸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못하는지. 안 걸리실걸요? 네. 그런 걸 보는 맛이 또 있죠. 그런 맛? 욕하면서 보는 맛? 그래가지고 저걸 죽네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못하는 주제에 네. 또 서브 퀘스트는 다 다 해야 되는 성격. 네, 아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리를 다친 아버지가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 퀘스트까지 깨느라 더더욱 진도가 느려지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이 게임을 다 깬다면 네,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도 정말 재밌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아주 초반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스포는 아닐 것 같은데 한 10,000년 이후의 지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원시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부족 사회로 좀 퇴화가 되었고 문명이 그 다음에 기계 문명들은 유적화되어서 그냥 이제 약간 사람들이 그 기술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 기술에 다가가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 문명의 잔재가 어디에 남아 있냐면 기계 생물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말 같은 그런 기계 생물도 있고
뭐 약간 공룡 같은 기계 생물도 있는데 그런 기계 생물들이 야생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품들을 꺼내가지고 뭐 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에일로이라는 여자애가 이 기계 문명을 기계 유적을 좀 탐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이렇게 죽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수께끼를 파헤쳐가는 그런 줄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고요. 저희 이 플스4 체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네. 또 새로운 게임을 해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관련해서 그 사이버펑크가 이제 곧 발매가 되잖아요. 그쵸. 네. 11월 달에 발매가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것도 풀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이버펑크 관련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 네. 그것도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덧글 소개부터 할까요? 네. 네. 유튜브에 그 세븐시즈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죠.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 HH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좀 잔인하더라 작품이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잔인한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좀 고어한 거를 못 견디시는 분은 이 세븐시즈가 별로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레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그 세븐시즈에 보면은 벌레가 무더기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심히 괴로웠는데 개미 나오는 게 마지막에도 네. 있고 처음에도 뭔가 그 사마귀. 네 사마귀 같은 애들 막 있고 네. 뭐 쥐 같은 게 막 엄청 무더기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좀 추천해드리지 않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사무엘님이 팟빵에 남겨주셨죠. 네 팟빵에 남겨주셨는데 매주 올려주시면 너무 좋죠 하면서 테넷도 내리기 전에 후딱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이제트 스피디님이 SF 에스프리가 연대순이 아닌 작품별로 SF의 정의를 내려간다는 점에서 좋다라는 말에 무릎을 탁 쳤네요. 좋은 소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에 과학계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죠. 네. 노벨상 관련 소식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블랙홀을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각각 로저 펜로즈, 라인하르트 겐첼, 안드레아 게즈라는 과학자에게 들어갔는데 로저 펜로즈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죠. 네, 이름을 펜로즈의 들어보셨나요? 삼각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펜로즈의 네. 삼각형 그 무한히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도형. 그러네요. 약간 그 왜 애셔의 손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약간 모순된 그런 그림. 저희 그 무한히 내려가는 계단은 인셉션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사실 저는 이 블랙홀 얘기하시길래 인터스텔라도 좀 떠올랐습니다. 킵손도 비슷한 이제 블랙홀로 그쵸. 노벨상 받고 그랬잖아요. 네. 네. 로저 펜로즈는 블랙홀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대요.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처음으로 블랙홀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옛날에는 블랙홀이란 게 좀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약간 과학자들의 약간 설정 노름? 네, 비주얼 같은 거에 가까웠는데 네. 그걸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펜로즈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블랙홀 외계 문명이 블랙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짧은 논문도 있다고 해요. 그 왜 저희 저번에 다뤘던 별의 계승자? 거기도 블랙홀을 에너지로 삼는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블랙홀에다가 물체를 떨어뜨린 다음에 네. 그 물체를 어떻게 하면은 그 물체가 블랙홀로 떨어지다가
뭐 음의 에너지를 잃으면서 밖으로 다시 탈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요. 정확하게 저도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음의 에너지를 잃으니까 그 물체는 실제로 에너지를 얻은 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인하르트 겐첼과 안드레아 게즈라는 과학자는 이제 두 분이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이제 관측해냈다고 하네요. 이 우리 은하 가운데에 우리 은하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지름이 뭐 100억 광년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100 광년? 100억 광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요? 제가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중심부에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은하가 돌고 있으니까. 돌고 있으면 왜 블랙홀이 있죠? 중심에 너무 센 중력이 있어야 센 중력이 네. 있어야 도니까. 그쵸. 뭔가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돌겠죠. 구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니면은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센 뭔가 잡아당기는 뭔가가 있으려면은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추측만 했는데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추측이 있었는데 질량이 뭐 410만 배, 태양의 410만 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을 것이다. 라던가 추측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는 관측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 라인하르트 겐첼이랑 안드레아 게즈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라인하르트 하니까 은영전이 생각나네요. 저는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군요. 네. 네, 전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그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이군요. 네. 10만 광년이면은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크네요. 사실 10만 광년이나 만 광년이나 100광년이나 그렇죠.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노벨 화학상은 제니퍼 A 다우드나 교수와 샤르팡티에 교수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둘 다 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처음으로 발명한 걸로 이제 그걸 공로로 받으신 거죠. 네, 저는 이거는 생리학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화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DNA가 뭐 화학이긴 생명과 하죠. 네. 관련된 거기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생명 쪽에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학상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뭐 화학상을 뭐 줄 수도 있긴 하죠. 뭐 화학적인 부분이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정확하게 뭐죠? 정확하게요? 네. 그게 뭐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있으면? 그렇죠. 그 원래도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는 있었는데 제한 효소라던가 이런 걸 사용해서 네. 할 수는 있었는데 제한 효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물쇠, 그 열쇠 중에 예를 들면 키가 있어야 열리는 자물쇠가 있고 번호식 자물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키가 있어야 열리는 자물쇠는 그 열쇠도 그렇고 이 자물통도 그렇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짝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 써야 되는 건데 번호가 달린 자물쇠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원래 이제 유전자를 자르는 제한 효소라는 거는 그 제한 효소가 원래 인식하는 그 서열만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자물쇠, 정해져 있는 열쇠로 자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특정 DNA의 그러니까 DNA의 특정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특정 효소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서열이 있어야만 그걸 자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를 자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작용하는 거를 뭔가 특별히 찾아야 되는. 네, 뭐 이렇게 자르기 위한 서열을 다시 넣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퍼는 그게 아니고 이제 비밀번호를 맞추는 자물쇠처럼 우리가 원하는 데를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는 거를 훨씬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유전자의 삽입과 제거를 상당히 기존의 기술보다 상당히 간편하고 또 자유롭게 어떤 곳이든 이제 자르고 붙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한 뭔가 뭐 생물체가 훨씬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익히 하는 뭐 배아 편집 뭐 이런 것도 뭐 기존에도 가능은 했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크리스퍼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 그 실제로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아기의 그 유전자를 조작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그 기술을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뭐 이게 거의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또 발견을 했더라고요. 장팽이라는 과학자하고 맞아요. 또 한국에도 있던데. 김진수 교수님. 네. 네네. 그게 거의 세 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거의 동시에 뭐 발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몇 달을 걸쳐서. 맞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특허 소송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니퍼 A 다우드나 교수와 샤르팡티에 교수가 사실상 가장 먼저 발견을 했는데 네. 특허 소송에서 뭐 져가지고 그거를 장팽 교수가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장펑 교수가 MIT의 교수인데 거의 뭐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그 특허권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고 또 힘이 세서 그런지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렇죠. 특허를 냈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과정에서 뭐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나 봐요. 뭔가 논쟁이 있고 뭐 해가지고 그 장펑이 그 어떤 특허와 관련된 금전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이제 노벨상은 좀 학술적인 기여를 한 분에게 뭐 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노벨 생리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결국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든 연구자들이 받았습니다. 네. 하비 제이 올터와 마이클 호턴 그다음에 찰스 M 라이스 인데요. C형 간염이 처음에는 이제 B형 간염 정도밖에 몰랐고 이제 C형 간염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는 걸 몰랐었대요. 그래서 최근까지 몰랐던 거죠. 네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염 환자들이 막 발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낸 덕분에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근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2030년까지 요 C형 간염을 박멸시키겠다.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약간 천연두처럼 네. 되지 않을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질병을 완전히 축출해낸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근데 이게 예방 접종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방 접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바이러스를 실제로 박멸시킬 수 있는, 신체 내에서 박멸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승인이 안 됐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아직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네. 미국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조만간 이제 이게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뭐 과학이랑 관계없지만 곁다리로 네. 소개드리면 루이즈 글릭이라는 시인이 받았습니다. 시인이자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면서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해요. 한 40년 만의 일인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시가 문학 중에서 좀 비주류인 장르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여성 시인은 드물기 때문에 이 여성 시인이 문학상을 받은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면서 뭐 축하할 일인 것 같고 찾아보시면 이분이 워낙에 또 마이너하게 알려진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를 잘 쓰시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뭔가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었어가지고 그 국내에 번역된 이분의 시집도 아직 없고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아마 출판사들에서 그 좀 서둘러서 번역을 하고 있겠죠. 네, 번역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류시화 시인이 모아서 번역한 이제 여러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번역한 책의 한 편이 눈꽃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좋은 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상은 세계식량계획이 받았네요. 네. 네. 네, 뭐 옛날부터 있던 논란인데 네. 뭐 이게 단체에게 상이 돌아간 게 거의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줄 만한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게 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약간 노벨 그 상 수상위원회에서 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편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노벨 평화상이 약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학상은 경매이론의 선구자인 폴 밀그람과 로버트 윌슨이 받았다고 합니다. 경매이론이 뭐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게임 이론과 관련된 것 같아요. 게임 이론과 관련해서 네. 경매를 좀 분석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은 그 존 내쉬라는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제 만든 이론이죠. 그렇죠. 네. 경매이론이란 적절한 상품 가격이 얼마일지 모를 때 경매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이론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미시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그 약간 통계적인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뭔가 약간 알력, 지능 싸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시 경제학은.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윌슨 교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라는 시각에 의문을 품고 소수의 경쟁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봤다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노벨상 얘기를 해봤고요. 노벨상은 항상 뭐 나올 때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는 언제 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이웃 나라인 일본도 많이 타지만 그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축적해온 그 투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좀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노려볼 만도 하지 않나. 그 사실 노벨상이 꼭 받아야 되는 상인지도 좀
그 노벨상이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예이고 또 그 학계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게 그 나라 기준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어떤 나라가 제일 우월한 나라냐 이런 거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집착하는 그 모습 자체가 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지표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네.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좋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꼭 노벨상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런 거에 노벨상에 이렇게 집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노벨상이 없다는 게 결국은 또 기초과학 분야를 더 좀 육성을 하고 또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들기는 해요. 그럴 수는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 대중화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그 노벨상 시즌이 되면은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뭐 우리나라도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 노벨상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노벨상을 수상한 그 분야를 이제 쉽게 설명하는 해설 강연이라던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이 좀 자국민이 탔을 때는 또 훨씬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노벨상을 타면 훨씬 과학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신작 소식인데요. 네. 네. 먼저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맨 위부터. 네. 네. 한빛센터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웹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첫 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제가 장르가 SF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박문영 작가님, 네. 박문영 만화가님이 이제 나의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웹툰을 올려주셨어요. 네. 한빛센터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인권을 좀 수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사실 영화계나 이런 데에서는 그 노동 인권이 상당히 열악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열악할걸요? 그렇죠. 지금도 열악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나의 수정이라는 만화는 읽어보니까 그 미래가 되어서 촬영 장비가 점점 가벼워지고 결국은 눈의 이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맨들이 이제 무거운 카메라를 쥐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간편해진 만큼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눈에 심은 사람이 혼자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짧아서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제2회 SF 어워드에서 사마귀의 나라라는 중편으로 대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마귀의 나라가 상당히 그 좋은 작품이라고 제가 많이 그러니까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읽고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왓챠에서 제가 그냥 우연히 돌려보다가 보니까 13층이라는 영화를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인데 그렇게 좀 최근 영화는 아니에요. 최근 영화는 아닌데
SF 영화 중에서 괜찮은 영화라고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영화라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99년도 영화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네,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그 항상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고 있던 전내코일을 공개를 전내코일이 올라왔는데요. 일본 넷플릭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넷플릭스에도 서비스가 될 것인지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VPN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본 넷플릭스도 볼 수 있긴 하잖아요. 뭐 네. 그렇긴 한데 자막이 아마 기껏해야 영어까지만 되겠죠? 네, 한국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넷플릭스에 마구 건의를 맨날 넣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전내코일 서비스 해달라. 땡스 투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화력을 모아보시죠. 네. 그 넷플릭스 고객센터에 가시면 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보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내코일을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뭐지?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트위터에서 본 건데 요네즈 켄시라는 일본 가수를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레몬이라는 곡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이 요네즈 켄시가 새로 발매한 9월 28일날 발매한 그 싱글 그 앨범. 곡의 뮤비를 보시면 이 전내 안경, 그러니까 고글을 끼고 약간 버추얼 리얼리티가 VR 안경을 끼고 공중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요런 그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내코일을 연상시킨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요네즈 켄시도 그 전내코일 작품의 팬이어가지고 그 전내코일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곁다리 소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듀운의 개봉을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 듀운의 개봉을 맞이해서 화문가지에서는 듀운 신장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두근거리지 않나요? 일단 듀니 그 사막 행성에 네, 대한 뭐 이야기. 네, 네. 그래서 물론 저희는 아직 못 읽었지만 네. 사놓고 못 읽었지만 듀운의 신장판을 올해 중에 출간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마지막인 6권이 번역 개정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역까지 새로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마블 영화 관련 소식을 가져왔는데 네. 지금 마블 영화가 전부 다 지금 개봉 연기가 됐잖아요. 올해 그런가요? 나와야 될 영화가 전부 다 못 나왔는데 네. 그런데 약간 시들시들해가는 팬심을 뜨겁게 해줄 그런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허허. 스파이더맨 3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 지금 그 엔드 게임이 끝나고 네. 그 마블의 그 사가라고 하죠. 그 인피니티 사가가 네. 끝나고 이제 다음 작품부터는 다중 세계, 멀티버스를 좀 더 주된 주제로 해가지고 풀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영화도 그 제목이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의 광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스파이더맨 3에도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유출됐던 게 뭐냐면은 유출된 건 아니고 이 제이미 폭스가 네. 옛날 스파이더맨 3 작품에 그러니까 그 지금 스파이더맨 말고 그 어느 회사죠? 그 영화사가 뭐죠 이름이? 옛날 스파이더맨의 영화사인 그
소니 픽처스. 소니 픽처스. 네.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에서 이 제이미 폭스가 일렉트로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제이미 폭스가 이 새로 만드는 스파이더맨 3에도 같은 역할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 제이미 폭스가 그 팬아트 어떤 사람이 그린 팬아트를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3명의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서 있는 팬아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설마 이제까지 나왔던 스파이더맨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팬아트는 사실 보면은 이 여기 나오는 스파이더맨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들은 아닙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스파이더맨은 지금 보면은 그 막 이 뭐라 그러죠? 이 무슨 표시라 그래야 되죠? 찌리리리 하는 물결 표시가 돼 있잖아요. 표시? 네. 저게 이제 그 만화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이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넷플릭스인가에 올라 있거든요. 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파이더맨이라고 아마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인가 왓챠인가에서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옛날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가 이번 스파이더맨 3에서 멀티버스를 통해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문을 열어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열심히 했고 그 와중에 또 유출된 게 뭐냐면은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류 가필드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미공개 영화에 출연이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팬덤 와이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이게 그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류 가필드가 실제로 스파이더맨 3에 출연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식이 떴습니다. 네.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블 팬들이. 네. 그렇구나. 네. 옛날 스파이더맨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 옛날 스파이더맨은 안 보셨나요? 네. 그 오리지널 작품의 그 닥터 옥토퍼스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팔 8개 이렇게 나오는 네. 그게 이제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은 원작을 굉장히 충실히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블린 나오고 그 다음에 고블린이 이제 친구의 아버지인가 뭐 그럴걸요. 그리고 이제 그 토비 맥과이어 그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그 닥터 옥토퍼스는 그 주인공의 삼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스파이더맨의 그 서사가 네. 자기가 따르는 사람, 자기 멘토로 삼고 있던 사람이 악당이 돼가지고 약간 배신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약간 정신적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약간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도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랑 그 악당의 그 관계가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멘토처럼 행동을 했다가 약간 배신을 탁 때려가지고 주인공이 이거 물리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멘토 역을 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아이언맨이 뭐 멘토 역할을 했는데 그 스파이더맨 이후 작품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기서 이 스파이더맨 3에서는 약간 멘토 역할 같은 걸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아무튼 이 스파이더맨 3가 굉장히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약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 스파이더맨 작품들은 전부 다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거든요. 마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 마블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할 수 있냐 마냐 가지고 이 소니 픽처스하고 마블하고 굉장히 많이 약간 다툼을 했어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출연권? 뭐라 그러죠? 원래는 이 스파이더맨이 만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 만화 캐릭터를 원래 소니 픽처스에 팔았단 말이죠. 약간 독점적인 그런 권리를 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마블에서 다시 쓸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약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군요. 네.
대승적 차원의 그쵸. 약간 이야기. 네. 소니 픽처스에서도 뭔가 좀 뭐 노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아,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를 아직 안 봐가지고 네. 아주 마이너 오브 마이너일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도 언젠가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재밌다고들 다들 하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나요? 네네,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야자나무 도적이라는 신작 소설이 나왔는데요. 야자나무 도적은 이미 나왔던 책을 좀 리뉴얼을 한 거긴 한데요. 일단 페미니즘 SF 걸작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혁명하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을 다시 번역하고 완역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어슐러 르긴이라던가 조한나 러스라던가 옥타비아 버틀러 뭐 요런 정말 쟁쟁한 그런 여성 SF 작가들부터 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SF 작가들의 여성 SF 작가들의 소설들. 네 단편들을 단편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최근에 아작에서 출간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작에서 나온 신작이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김보영 작가님의 중단편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쵸 중단편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이긴 한데 뭐 기존에 뭐 어떤 작품은 어떤 엔솔로지에 실려 있고 어떤 작품은 어떤 책에 실려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거를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혹시 아직 못 보신 작품이 있다면 요 책을 사시면은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랑 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조 메노스키라는 스타트rek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분이 세종대왕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세종대왕을 주제로 판타지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킹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책이 영어판이랑 한국어판이 동시에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스타트rek의 작가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이제 미리 보기로 봤는데 세종대왕이 미중년으로 나오거든요. 수려한 용모 이렇게 나와요. 드라마 있지 않나요? 세종대왕 뿌리 깊은 나무? 네네. 네.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근데 한석규 씨가 그쵸 뭐 미중년이긴 한데 어쨌든 네, 소설로 이제 나오면은 훨씬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내적 비명을 지르면서
이것은 또 어떤 망상의 재료가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일 것 같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세종대왕의 업적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궁금하고 또 이게 그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약간씩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판타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체 역사물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다음에는 사이버펑크 2077 관련해서 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한글날에 한국어 더빙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 네. 원래는 한국어 더빙이 취소가 됐었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허.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인구 수가 너무 적고 사실 콘솔 게이머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라서 네. 취소가 됐다가 굉장히 많은 한국 게이머들이 문의를 넣었대요. 더빙을 다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글날에 약간 기념비적인 발표가 된 것 같은데 호호. 한국어 더빙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호. 이게 지금 11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게 발매 연기가 거의 지금 두 번 정도,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1월에 진짜 발매를 하기 위해서 발매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이 CDPR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그 직원들을 갈아넣고 있대요. 아. 크런치 모드라고 하죠. 하하. 네, 그래가지고 사실 CDPR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직원들을 크런치 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개발자들이 굉장히 네. 약간 불쌍해지는 그러네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팬은 좋지만 네. 일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뭔가 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겠군요. 특히 게임은 좀 더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음.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바이오쇼크. 바이오쇼크에 보면은 네. 녹음된 파일 같은 걸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녹음된 파일을 재생을 하면은 음성이 영어로 나오고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게임을 하면서 그 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자막을 보는 게.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뭐 영상 시네마틱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전투를 하면서 듣고 있다 이런 설정이라서 그 자막을 읽으면서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네요. 해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자막이 게임에서는 네. 자막이 굉장히 있는 게 좋다. 더빙이 있는 게 좋다. 네. 라는 게 약간 느껴졌습니다. 저야 뭐 한국 성우 팬이니까 뭐 좋은 소식이네요. 네. 한국어 더빙이 잘 된 게임을 꼽자면은 네. 이거는 이제 SF는 아닌데 그 라라 크로프트라고 하세요? 네, 그 툼레이더? 네, 툼레이더. 네. 툼레이더 작품이 굉장히 더빙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요. 네. 한국어 더빙의 약간 진수? 게임 한국어 더빙의 진수를 보고 싶으면은 라라 크로프트가 나오는 그 툼레이더. 툼레이더 1, 2까지는 재밌는데 3는 좀 평이 안 좋거든요. 네. 1, 2만 해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네. 소식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올까요?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은 SF 관련 행사랑 관련 칼럼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칼럼을 좀 모아봤는데요. 요 얘기 먼저 할까요? 그 테드 창 선생님과 그 유지원 작가님이 이제 나오신 요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네. 여기서 이제 물리학과 언어학의 관계 맺음이라는 제목으로 네.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드창 작가님이 원격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사분이 이제 한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을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10월 10일 날 10시에 그 송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그때만 송출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제가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뭐랄까요. 약간 이게 중간에 통역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한 그런 인터뷰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원활하거나 좀 자연스럽거나 뭐 이런 인터뷰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거는 기억나요. 그 차기작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지연 선생님께서. 그래서 한국에서 팬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혹시 차기작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패드창 작가님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 차기작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꺼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이제 장편보다는 단편에서 나의 특기가 좀 더 잘 발휘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숨이죠. 네. 작년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숨도 이제 단편집이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콘택트의 이야기, 그가 그 영화 새로 나온 영화 컨택트 그거랑 이제 그 내 인생의 이야기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헵타포드의 문자가 소설 속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그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유지연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테드창 선생님은 그 작가 그 영화 시나리오 라이터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걸 의논을 했었다 글자에 대해서. 근데 글자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뭐 테드창 작가님도 뭐 글자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컨셉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필을 한 거고 그게 실제로 영상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타협점 이런 거를 받아들였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뭐 작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할까요? 네. 네. 서울국제도서전이 네. 오늘부터 25일까지 네.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금요일이죠? 네, 오늘 그쵸. 10월 16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일 거예요 아마. 네, 25일 일요일까지 개최가 되고 원래 서울국제도서전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걸로 코엑스에서 하죠? 네, 유명했었거든요. 저도 작년에 가봤었는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네. 약간 책으로 만든 탑 같은 곳이 있잖아요. 별마당 도서관이요? 네네. 거기서 하는 거기서 건가요? 하진 않았었고요. 네. 네, 거기는 스타필드고 거기는 아니고 코엑스였죠. 네, 코엑스의 코엑스였는데 그 네. 세미나 하는 곳? 네, 컨퍼런스 하는 곳을 크게 빌려가지고 했는데 정말 넓기도 넓고 부스도 많고 출판사도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도 많고 또 한 구석에서는 튀김 소보루를 팔고 거기서 막 먹을 것도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튀김소보루는 맛있죠. 네. 튀김소보루 인정입니다. 네. 그런 곳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개최를 못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해서 하기는 하는데 오프라인도 어떤 행사장을 빌려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동네 서점들을 몇 군데 정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어떤 강연회라던가 이런 거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책 부스 같은 거 출판사 부스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부스 같은 걸 둘러보기는 모르겠어요.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 또 이제 직접 어떤 책을 좀 뒤적여 보고 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 그쵸.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부스를 어떻게 꾸며놨는가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각 출판사마다 되게 꾸며놓은 게 되게 개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을 메인으로 내놓는가 뭐 또 그 책의 컨셉에 맞춰서 또 부스를 어떻게 꾸몄는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런 재미는 좀 줄었고 그 대신에 뭐 그 방 안에서 이제 북 큐레이션을 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북 큐레이션에 대해서 속성 강의를 해주는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내가 우리 자기 집에 갖고 있는 이제 책을 활용해서 북 큐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 상품을 주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SF 팬으로서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은 그 최근 몇 년간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의 그 포스터를 메인 홍보 모델을 3명을 섭외를 해서 상당히 간지나게 상당히 멋있게 사진을 찍는 게 컨셉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장동건 씨가 모델이어가지고 예, 그 멋있는 얼굴로 이제 멋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포스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송은이 개그맨 송은이 씨, 그 다음에 우리 김초엽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홍보 모델로 포스터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오늘 개막을 하는 날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인 김초엽 작가님이 오프닝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오늘 오후에 있었고요. 주제는 얽힘. 이 서울국제도서전 이번 주제가 얽힘인데 그래서 얽힘을 담아내는 장르로서의 SF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고 이게 라이브로 진행이 됐지만 그 녹화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녹화 영상도 네이버 TV 채널에서부터 보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뿐만 아니라 장르를 부수는 장르라는 이름으로 장르 비평에 대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희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던 이지용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김효진 교수님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소개드렸던 믿음사의 조대한의 잡덕사전의 그 조대한 교수님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장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크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영상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막 김효진 교수님이 BL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흥미가 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북을 보시면은 그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가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강연 영상도 25일까지만 공개가 되고 또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프로그램 북의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김유진 교수님이 네. 그 하시는 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네. 그 BL에 나오는 BL이 왜 인기가 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여성들의 욕망이 투사된 건데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남성들이 등장한다. 네. 근데 이 BL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진짜 남성들이냐, 진짜 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BL이라 하면 보이즈 러브의 네. 약칭인데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와서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성향으로 그려진 이야기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BL의 주 독자는 여성층이고, 그래서 약간 2차 창작물이죠, 약간. 2차 창작물도 많고,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냥 1차 창작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동성애자, 그러니까 그 게이들을 등장인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남녀 관계를 투사를 하는데 등장인물들은 남자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정해진 공식 같은 것도 있고 패턴도 막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한쪽 그 2명 중에 한쪽은 상당히 비리비리하고 좀 여리여리하고 아주 그 예쁘장한 그런 남자고, 또 한쪽은 아주 박력 있고 정말 좀 남자답게 생겼고 좀 뭐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야쿠자 두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좀 정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르도 상당히 파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장르입니다. 저도 인터넷 서핑하다가 본 적 있어요. 그 동방신기 연예인들을 가지고 쓴 그쵸. 소설들이었는데. 팬픽에서도 BL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 되나요? 이 방구석 보큐레이션도 혹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그건 아까 소개한 걸로 네. 괜찮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또 기타 소식으로 또 넘어가자면 네. 기타 과학 관련 뉴스 네. 넘어가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나간 소식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폐기된 위성이, 하나는 중국의 위성이고 하나는 이제 러시아 위성이었던 것 같은데, 두 위성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20% 정도가 된다, 그런 뉴스가 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월 16일 밤 9시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미국 동부 시각으로 목요일 밤 8시 56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시각으로는 16일 00시 56분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아틀란틱 오션, 그러니까 대서양, 남쪽 대서양에서 그 충돌할 확률이 10% 이상이다. 네. 이렇게 점쳐졌었는데 지금까지로는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네. 그 외에 저번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성들이 워낙에 많고 많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면은 그 부스러기가 또 연쇄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비티 얘기하면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두근두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충돌이 안 났군요. 찾아보니까 2009년에 실제로 위성 충돌이 있었대요. 2009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새틀라이트가 통신 위성인 이리듐 33, 이리듐이 그거죠. 그 이리듐 전화기, 위성 전화기.
네. 아. 위성 전화기용 위성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고 러시아의 뭐 군사용 통신 위성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연히 충돌을 했다. 네. 근데 그 충돌한 속도가 11,700m/s래요. 1초에 11,700m를 가는 속도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주 잔해를 만들었다. 스페이스 데브리스라고 하네요. 네. 를 만들었다. 200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오. 2007년에도 중국이 그 안티 세틀라이트 미사일을 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주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대요. 2007년에. 그게 이제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인간이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그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네. 날 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회피 네. 기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근데 그 지금까지 있었던 충돌은 다행히도 그 연쇄 충돌을 일으키기에는 다른 위성들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충돌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2009년에 있었던 충돌도 2011년쯤에 그 파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지구로 이제 추락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 그 observable orbital decay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약간 이제 지구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약간 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대기 중에서 불탈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제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요. 네. 중국 청도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요. 네. 허허. 거의 이제 청도-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없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최초로 중국 청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도가 네, 칭다오. 네, 그 공사님 부모님 계시는데 아닌가요? 가깝죠. 아. 네, 차로 고속도로로 달려서 한두 시간? 그렇구나. 네.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도 할 수 있군요. 네. 거의 뭐 1,000만 명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만. 네, 그걸 그게 이제 가능한가? 전부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청도는 어디 쪽에 있냐면은 그 산동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네. 산동성이 어디 있느냐면은 그 한국과 중국이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산둥반도. 네, 뭐, 맞아요. 산동반도. 산동반도의 그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좀 더 위쪽에 청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 퇴원을 했군요. 네, 퇴원을 했습니다. 네. 네, 완치 판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퇴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그 백악관이죠. 백악관에 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하. 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도 이제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트럼프가 지금 72살인가? 77살인가? 네. 바이든이 77살이었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72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70살 노인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네. 거의 수십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60-70%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네. 한 나라에서 가장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를 했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면역 효소 뭐라 그러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항체? 항체, 네. 면역 항체 주사도 맞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약물들,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약물들은 전부 다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다 맞는다고 괜찮을까요? 오히려 약이 세가지고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부작용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약간 추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가 받은 약물 중에 하나가 네. 덱사메카론 뭐 덱사 뭐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치매 증상이래요.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사고가 둔화된다거나 그런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인데 네. 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 있었을 때 네. 갑자기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대요. 아하. 근데 이게 부작용으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하. 네. 그 트럼프의 트위터는 저걸로 트럼프가 하는 걸까요? 진짜로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다 약간- 홍보부에서 거르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돼요, 이건 안 돼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는 올리는 건데. 글들을 네. 보면은 굉장히 약간 이번에 올라간 글들만 봐도 거의 뭐 한 줄을 치고 올리던데요, 글을. 컨셉이죠, 컨셉. 컨셉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을 못 낮춘다라는 WHO의 발표가 있었던 곳인가요? 네,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렌디시비르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3차 임상인가 그것까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렌데시비르 관련 주가도 막 널뛰기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렌데시비르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조작이 많이 되어 있다. 피해킹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다. 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WHO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엔 조금 그냥 밝은 뉴스를 네. 좀 전해드리면 코로나 덕분에 그 한국 소설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네. 이게 코로나 덕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소설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0%가 늘어가지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네. 성장이 가장 큰 게 SF 소설인가 보네요. 네, 그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소설이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고요. 네, 2위가 김초엽 작가의 우빗속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청소년 소설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이 팔렸고 SF 소설은 5배가 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나오네요. 사실 우리가 약간 SF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SF 소설을 많이들 찾는 게 아닌가. 그동안의 그 낯설음 요런 게 조금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새들의 울음소리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원래는 이 새들이 소음 공해 때문에 약간 그 아주 꽥꽥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 약간 우리도 시끄러운 데 가면은 뭐라고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새들이 원래는 약간 이 소음 때문에 원래 이제 내는 목소리보다 좀 센 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비유가 약간 맛깔나네요. 뭐라고? 그쵸?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소음 공기가 좀 줄어들면서 그 새소리가 훨씬 매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훨씬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훨씬 본연의 소리를? 듣기 좋은 노래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지구 자체의 진동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저번에 그쵸? 저희가 네.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 걸 보면은 네. 인간이 이제까지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약간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단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벌써 너무 오래 했네요. 1시간 15분을 네. 저희가 했는데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이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저희가 부산 외대에서 했던 강연을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팟빵과 파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이제 게임으로 보는 인문학이었던가요? 뭐 비슷한 네. 제목이었는데 게임과 현실의 경계선 인문학. 그죠? 게임과 것 현실의 네. 경계선 인문학. 네. 네. 그래서 게임이 무엇이고 또 게임과 플레이어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임과 가상현실을 다룬 SF 작품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얘기로 저희가 강의를 해봤고요. 그 강의를 두 편에 나눠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다음 주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음향이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 소개 같은 것도 저희가 못 해드리니까 네. 그것도 이게 사전 녹화가 된 네.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댓글 소개는 다음 단신에서 네. 진행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 드디어 유튜브에 업로드를 다 하셨다고요.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직전 방송인 저희 인터스텔라 맞죠? 인터스텔라까지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팟빵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있어요. 방송에 네, 하트. 에피소드에 네. 그것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